그동안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한 기사들이 전 세계에서 본물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이 쫓겨날 수도 있다, 원로들이 미국 내 자산 동결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등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개최와 폐회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17일 리커창 총리가와 왕후닝 서기가 중국 중앙TV의 메인 뉴스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16일까지 진행된 베이다이허 회의는 끝났다 라고 판단하는 기사들이 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시진핑의 1인 독재 시대의 권력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정책 변화에도 크게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어떠한 위기 상황을 주는 것을 내부 총질일 뿐이다 라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매년 여름 중국의 원로와 현직 지도자들이 피서를 하면서 중국의 주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54년 마오쩌둥 주석이 처음 이곳에서 회의를 연 이후 연례 행사가 되고 있는데, 비공식 회의이지만 중국의 권력 이동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는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인 중국의 암담한 미래와 그 단초를 제공한 시진핑의 1대1로의 공격적인 경제 도발이 논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성한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에 침입하는 중국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비난하는 기사들이 베이다이허 회의 전후로 온갖 추측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6일 금어기가 끝난 중국 어선들이 센카쿠 열도로 침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국 정부가 엄단 조치를 내린 것은 시진핑이 원로들에게 혼이 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기사도 났습니다. 시진핑이 일본과의 충돌을 쉽게 생각하고 도발을 하기 때문에 현 지도부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의 장로들이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들이 자신들과 친척들의 미국 내 자산과 재산이 동결되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인도와의 분쟁 지역에서 중국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화를 냈다. 남중국해에서 암초를 매립해서 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시진핑에게 꾸중했다. 홍콩에서의 국가안전유지법도 너무 서둘러서 한 나라 두 제도를 폐지한 것도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시진핑의 외교 자세가 비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확인이 되지 않은 설이며 어쩌면 일본이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중국의 7명 정치국 상위 지도자들이 8월부터 12일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비밀리에 베이다이허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고 추측했을 뿐입니다. 8월 들어서 시진핑의 공식 행적은 6일에 14차 5개년 계획을 결재하고 11일 식량 절약을 위해 식당에서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일과 5일에는 네팔에 축전을 보내고 레바논에 위문 전보를 보낸 것이 있고, 10일에 베트남 총서기의 서거에 조문을 보내고 11일에 표창과 인사령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8월 초에 베이다이허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11일에 내린 음식 낭비 금지 지시가 해외 언론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진핑에게 닥칠 최고의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시진핑이 갑자기 음식 낭비 문제에 대해 지시를 내리면서 음식 낭비 관련 입법도 시작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중국 중앙TV가 특집 방송으로 심각한 음식 낭비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지시에 맞춰 중국 과학원은 중국은 도시에서만 매년 1,8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그 양은 5천만 명의 1년치 식량에 해당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1일에 내린 시진핑의 지도명령 음식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많은 단속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각 식당에서는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감시와 지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푸짐하게 제공하던 많은 식당들이 평소의 절반 사이즈의 음식을 새롭게 메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틱톡에서는 대식가들의 영상들이 지워지고 있으며 많은 대식가의 먹방 영상을 스스로 지우고 있기도 합니다. 시진핑의 이번 지시는 최근 중국에서의 홍수 피해와 미중 갈등으로 옥수수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한 것과 곡창지대의 홍수로 식량 부족 사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시진핑이 미국과의 경제 갈등을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자력 갱생과 지구전을 언급하는 상황은 조만간 벌어질 식량 부족 사태와 인민들의 고통을 구호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거죠. 15일자 AFP 통신에 의하면 시진핑의 이런 지시는 실제 다가올 중국의 식량 위기 때문이다 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근 2달 동안 중국 농산물의 24%를 생산하는 곡창지대에서 홍수가 발생했고 아프리카와 파키스탄을 넘어서 엄청난 메뚜기 떼도 곧 몰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의 발병으로 약 4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닭고기 등의 전체 식품 가격도 50% 이상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갈등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옥수수, 콩, 쌀 등을 사상 최고의 거래를 하면서 부지런히 사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끈질기게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무한정으로 끌고 가면서 중국의 앞날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험난한 길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달러권의 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척이 되는 최악의 결과까지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백신 구입 등에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지 구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 결제를 우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국이 이러한 편법까지 통제를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중국의 바이트 댄스사의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90일 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 정부 대변인을 통해 강도 이론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13일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ZTE 통신업체와 하이테크 비전 등 감시 카메라 회사 등의 제품을 배척하는 규칙을 강화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최고 기밀을 포함한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CIA 전 직원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중국 기관에 정보를 넘겼으며 12일에는 중국 기관 정보원을 사칭한 FBI 요원에게 계속 중국을 위해 일할 생각이며 중국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은 17일 화웨이의 계열사 38개를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 라고 발표하면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제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그동안 생산된 헤드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못하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11일의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중국 내부의 위기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체츠 중국 정치국원이 시진핑의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방한합니다. 방한 일정 외에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미국과의 경제 갈등 속에서 한국의 협조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항상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중국이 돌파구로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위원회 방한이 가시화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 주석은 올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는 추세이고 일본 내 반중 감정이 확산되면서 일본 방문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시 주석의 방한에 공을 들여왔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도 컸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한미 관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한국 입장에선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양정치국원의 방한에 대해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면서도 양정치국원의 방한서를 부인하진 않았다. 미동맹 결성에 중국 포위 중 거점 국가 통해 돌파구 모색.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동맹을 결성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 동참과 선진 7개국 확대회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 피해는 미국의 반중 경제 블록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주요국은 빠져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일련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국이 정치동맹을 만들며 미국과 중국의 양자 대결이 아닌 서방 세계와 중국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며 중국은 이 같은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포위망인 한국을 뚫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가까이는 한국,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유럽에선 이탈리아와 독일, 남미에선 브라질 등을 거점 국가로 두고 중국 편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도 했다. 다만 시 주석의 방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한국을 고통스러운 선택의 미로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 주석의 방한을 반중 전선에서 한국의 이탈을 성사시키려는 이벤트로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시 주석의 방한이 확정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와 관련해선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우리의 상황을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시 주석의 방한이 남북이나 주한미군 등의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데이비드 스티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화상협의에서 한미 관계와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김 차관보는 한국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역량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최근 미국의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여행금지 해제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왕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앞으로도 철저하고 안전한 방역하에 인적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간 협력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 차관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해 위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중전문가 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 속 주한미군 감축 이상하지 않아. 주덕 미군 감축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가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왕진성 사회과학원 앞에 세계전략연구원 연구원은 13일 관영 관추수바오에 기고한 글에서 주덕 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 잠재적 가능성 배후에는 정치적인 요인 이외 해외 주둔군의 강력한 군사화를 약화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왕 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측면에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한반도 분단,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실현하지 못했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측면에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남한은 미군이 남아 안전감을 제공해 줄 것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국은 미군 주둔의 존재감과 견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세계적인 사안을 둘러싸고 리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는데 이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미 간조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은 그것에 기발라고 부연했다. 왕 연구원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미동맹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우선적인 목표는 한국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 경쟁에 있다면서
냉전 시기 한미 동맹은 구소련과의 경쟁을 위해 존재했고, 냉전 이후에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목적은 최근 수년 동안 점점 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행보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 연구원은 또 이번 미국 행정부는 집권 이후 주한 미군을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를 해온 미국 기업 연구소 오리아나 마스트로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강력한 군사화를 약화하려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원인은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해외 군사 주둔의 의미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해외 주둔군 없이 본토에서 장거리 목표를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해외 군사 주둔은 많은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재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왕 연구원은 만약 현 시점에서 해외 주둔군이 사실상 동맹관계의 상징물이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의 해외 주둔군 감축을 단순히 전략적인 긴축으로 보기보다는 비용과 이익의 균형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군 감축이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저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에 55개 동맹국을 갖고 있고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에 1만 명이 넘는 주둔군이 배치돼 있다면서 이는 대부분 정치적 동맹이며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경우가 드물고 무기 배치도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